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VT 디자인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앞 슬라이드에 그, 완수죠, 이런. 네. 요 VT를 디자인하면서 생기는 트레이드 오프, 간단히 언급하자면, VT를 낮추었더니, 오프 커런트는, 무시하게, 엑스포넨셜하게 늡니다. 그래서 섣불리 운석 전압을 낮추는 일을 하는 거는, 리퀴드 커런트 관리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를 유지한 채 스케일링 다운을 해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VT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낮추는 일, 그러니까 채널 랭스를 1 마이크로미터에서 10 나노미터로 낮추는 일은 100분의 1로 줄이는 일이었는데, 그러면 문턱 전압값도 0.5V였으면 100분의 1이면 0.005V로 낮추면 되겠네요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모스 FET가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또 달라붙습니다. 오프드 스테이트 리키지 이슈도 있지만 VDD 파워 서플라이 전압 역시 덩달아 낮출 수 없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모스펫의 채널 길이가 줄어든 만큼 피지컬 디멘전을 스케일링 다운해서 집적도를 높이고 저항값과 캡 값을 줄여서 스위칭 스피드를 높이는데 채널 길이든 채널 폭이건 뭐든 옥사이드 두께건 다 줄이는 게 참 이득이긴 한데 문턱 전압까지 다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가 리키지 커런트 지수적인 함수로 증가하는 이슈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로그 스케일로 드레인 소스의 전류값을 게이트 소스 전압값에 따라 수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슬롭을 앞에서 서브 스레스홀드 스윙이라고 했습니다. 요것의 이퀘이션을 보면 KT 오버 Q ln 10에다가 곱하기 자리가 없어서 이거 뺄게요. 1 더하기 CX분의 C 반도체 쪽 캡입니다. 그러니까 옥사이드 하단부에 있는 모든 캡의 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1 더하기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를 여기 써보면 이게 상온 300켈빈으로 바꾸면 60mV입니다. 결국은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최소값인 60mV를 유지해야 되고 이거 이제 단위를 감안하면 전류값 10배 증가시키는 원 데케이드 변화를 위해서 게이트 전압을 60mV는 인가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로그 스케일이니까 이게 11-11승, 11-10승이면 원 데케이드인데 이 X축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이 전압값이 0.06V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분석 전압값을 낮추어서 한번 옹크라도 살짝 넣은 거예요. 로그 스케일을 표시한다고 잘 표시가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 오프 커런트 여기 뭐 10에 마이너스 13승이었으면 거의 뭐 한 1000배 늘어나는 트레이드 오프는 있지만 옹커런트는 좀 늘었어요. 근데 문턱 전압을 예를 들어 10에 마이너스 10승에서 끊었다고 하면 여기가 한 0.2V였으면 얘는 문턱 전압이 0V예요. 굳이 끊자면. 이렇게 되면 문턱 전압을 낮추는 일은 오프 커런트 관리가 안 돼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동전압도 낮추는데 제한이 걸려요. 원래 구동전압을 요 정도에서 1V를 썼다면 그 다음 테크 노드에서는 요 정도까지 낮춰야지 한 0.9V 가야지 했는데 요 폭을 요렇게 줄여놨더니 요렇게 온과 오프 사이에 이 전류 레이쇼 비율 자체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이 슬롭 때문입니다. 트랜지스터, 특히 모스 FET가 오프에서 온, 그리고 온에서 오프로 왔다 갔다 할 때, 스위칭 동작을 할 때, 특히 서브 스레스 홀드 영역, 분턱 전압이 되기 전 영역에서 이런 한계에 걸립니다. 60mV per decade에. 그래서 부동전압을 어그레시브하게 문턱적이 채널 랭스 100분의 1 한 만큼 파워 서플라이 전압도 100분의 1배만큼 줄인다. 그게 성공하려면 서브 스레스홀드 슬롭의 이 이론적 한계치인 60mV per decade도 같이 감소시켜야 돼. 물론 감소시킬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여기 60mV per 볼트에다 곱하기 1 더하기 CX분의 CS니까 옥사이드 캡을 무지막지하게 키우면 네,
요 전체 값이 최소로 작아져서 이론적 한계치인 60mV per decade까지 다가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는 여기에 세팅되어 있고 여기 60이 왜 나오는지를 까보면 KT 오버 Q ln10이기 때문에 이건 뭐 상수고 Q도 단위 전하량이 K도 볼트만 상수고 온도니까 온도를 낮추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반도체 공정 노드를 1마이크로에서 10나노까지 내려오면 반도체 칩 동작 환경 온도를 300켈빈에서 100켈빈까지 낮춘다? 그러면 모바일 시대가 열릴 리도 없겠죠. 사람이 어떻게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실제 과거 역사를 여기 살펴보면 이렇게 피처 사이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마이크론, 1.2 마이크론, 뭐 이게 500나노, 350나노, 250나노 이렇게 책에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이 이하로도 이렇게 쭉 스케일링 다운을 함에 따라서 구동전압은 이 스케일링 다운 되어 온 역사를 보면 이봐 2에서 0.25면 이거 최소한 반 이상 떨어졌는데 이거 반밖에 안 떨어지죠. 이런 이슈들이 왜 생기느냐? 결국 서브 스레솔드 스윙의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리퀴지 커런트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리퀴지 커런트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역시 SS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뭐 그래서 그걸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옥사이드 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옥사이드의 두께를 얇게 만든다고 했으나 아이 뭐 한 5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옥사이드의 두께는 얇아지는데 구동전압 이 두께는 5분의 1로 줄였는데 구동전압은 반밖에 안 되니 뭐 어떻게 돼요? 두께는 이만했다가 이만큼 얇아졌는데 전압은 요 양단에 가하는 전압은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죠. 덜 줄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내부에 옥사이드 안에 걸리는 전기장의 세기, 옥사이드의 필드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런 늘어나면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아, 이러다가 옥사이드 망가지는 거 아니야? 옥사이드 브레이크 다운 되는 거 아니야?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절연체지만 절연체도 밴드갭이 클 뿐이지 밴드갭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체도 아니고 다만 밴드갭이 큰 거지만 강한 전기장이 생기면 에너지 공급을 충분히 받으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충분히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SiO2 같은 경우 요 밴드갭이 9 일렉트론 볼트니까 못 올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유리 창문에도 고전압 가하면 전류 흘러요. 잘 안 흘러서 그렇지. 흘러요. 결국은 옥사이드의 브레이크 다운이면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10메가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의 전기장을 옥사이드에 가하면 옥사이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절연 기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스 FET가 MS 팻이 되는 거네요. 이런 생일인 거죠.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작정 올리지는 못합니다. 옥사이드 필드가 너무 강해지는 것도 이슈기 때문에 옥사이드 두께를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낮추는 것도 문제예요. 물론 너무 낮추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공정의 이슈도 생기겠지만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원흉은 얘죠. 파워 전압이 확 낮아졌으면 전기장도 확 덩달아 낮아질 텐데 얘를 못 낮춰요. 왜 못 낮추지 하면 SS 때문이에요. SS 왜 안 낮아지는데요? 그 이퀘이션을 살펴보면 앞에 상수 KT 오버 QLN10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럼 KT 오버 QLN10 그거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 때문에 그런 거면 아예 이런 게 안 생기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모스펫을 갈아엎자는 얘기입니다. MOS 구조를 가지고 양쪽에 M 플러스 소스 드레인을 만들어서 분명히 여기에 드레인의 전압하고 게이트의 전압을 가해서 모스 시스템에서 인벌전 레이어를 만들고 드레인에 약한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빵 흘리는 시스템이고 그때 이 부분 있죠. 소스하고 채널 사이 확대해서 그려보면 여기 있던 전차가 이렇게 쏙 넘어가서 쫙 가서 드레인으로 빠져야 돼요. 넘어갈 때 이 장벽이 에너지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상상하기 위해서 X 방향으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뭐그 M 플러스 P 접합이죠. 원 사이디드 PN 접합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컨덕션 밴드에 어떻게 전자가 분포하고 있는지 배웠죠.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 써서 요 계산하는 것도 했었고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에너지 장벽인 얘를 넘어야 돼요. 이것도 계산해봤잖아요. M 플러스 P니까 원 사이디드 PN 접합이니까 양쪽의 농도 알면은 빌트인 포텐셜이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게 한 칸 한 칸 에너지 레벨을
결국 게이트 전압을 인가해서 요 밴드 엣지를 밑으로 내리겠죠. 한 칸 한 칸 넘어갈 때 여기로 넘어가는 결국 전자의 축량은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의 함수였습니다. 결국 N of E입니다. 이 N of E는 결국에는 페르미 펑션에다가 density of state를 곱해서 얻어냈던 식입니다. 물론 이를 다 더해서 총 전자의 농도를 얻기도 했었죠. 결국은 얘를 건드려야 돼요. 이 분포를 뜯어 고쳐서 넘어가는 전자의 개수를 바꿔야만 근원적인 한계인 60mV per decade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뜯어 고치려면 F of E랑 density of state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크리스탈 실리콘을 써서 실리콘 웨이퍼를 쓰는 한은 못 바꿉니다. 굳이 이걸 바꾸겠다고 노력한 게 스트레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실리콘 원자 간의 거리를 좀 제어를 해서 밴드 스트럭처를 바꾸고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를 건드려서 또는 모빌리티도 건드려서 뭐 그나마 좀 개선한 게 이미 내가 좀 하려고 하고 봤더니 2003년 90나노텍에 이미 도입됐어요. 20년 전 일입니다.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할 거 다 있구나. 내가 할 일이 없구나. 페르미 펑션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고체 물리학에서 정해진 값이에요. 못 바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아, 소스에서 채널로 전자를 이렇게 방출시키는 걸 떨미아닉 이미션 되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과정. 이 떨미아닉 이미션 프로세스에 기반한 모스 FET 동작은 죽었다 깨어나도 SSL 값을 60mV per decade야 상온 기준으로 못 바꾸니까 갈 때까지 갔구나. 방법은 이런 떨미아닉 이미션 프로세스를 포기하고 아예 뉴 메커니즘으로 껐다 켰다, 온과 오프를 왔다 갔다 하는 전자소자를 탄생시키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걸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인더스트리에서 노력한 게 전자를 있잖아. 그거 하나만 하지 말고 게이트를 하나만 쓰지 말고 모스 구조에서 여기 밑에다가도 이렇게 MOS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컨셉을 구현한 게 킴팻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나온 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FET.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MBC 팻, 인텔은 리본 모양이다 해서 리본 FET, TSMC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FET 뭐 이러고 있습니다. 3나노니 2024년 연말이 되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에서 20옹스트롱 2나노를 제공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2나노. 그 다음은 18옹스트롱 1.8나노죠. 그 다음은 16, 14.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테크노드도 2옹스트롱 집밖에 진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여러분이 50대, 60대가 되면 12옹스트롱, 10, 그 다음 9, 8, 7, 6, 5, 4, 3, 1. 한 번에 2년씩 하면 대충 계산해 보면 30년이니까 내가 정년 퇴임할 때쯤이겠구나. 나는 괜찮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은 반도체 하면 망하나요? 지금 문제라고요. 한계에 봉착한 거야. 아무리 봐도. 야, 이거 어떻게 뚫을까 해서 이제 온갖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뭐 아예 근원적으로 차지 베이스드 트랜지스터 이거 하지 마.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러면 스핀 베이스드로 가자. 이런 트랜지스터 연구하는데 상용화의 길은 유연합니다. 안 보입니다. 양산성이 없고 돈이 안 되죠. 값싸게 만들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되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거는 우리 수업의 스킴을 좀 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멈추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동작하는 트랜지스터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누가 위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위너가 되는 목표를 가지신 분은 아마 빌 게이츠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언저리 비슷하게 수백억, 수천억 대의 자산가를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명예를 따진다면 노벨 물리학상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떨미아닉 이미션 프로세스는 끝났다. 그렇지만 MBC 팻, 게이트 오러라운드 FET 시대는 한동안은 유행할 겁니다. 그 기간이 한동안이 적어도 한 20년 그리고 그 20년 이후에 새로운 소자가 나오더라도 기존 소자인 나노 게이트 오러라운드 FET는 계속해서 사용은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환갑이나 칠순쯤까지 사용은 되고 있을 거고 어, 근데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부터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연장을 한 게 3차원 소자 구조입니다. 핀팻, MBC 팻. 그마저 한계에 도달해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MBC 팻 위로 쌓읍시다.
CFET라고 합니다. Complementary FET. 클래스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뭐 스케일링 다운 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할 때 이런 거 이제 이런 건 이제 공정 기술로 기술 혁신하는 겁니다. 이 소자 기술의 혁신은 일부 있겠지만 거의 없는 거죠. 동작 기술, 그러니까 모스 시대가 여전히 라이브 살아 있는 겁니다. 모스 다음에 뭐가 될지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케일링 다운 이론이 나옵니다.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스케일링이 아니라 제너럴라이즈드 된 일반화된 스케일링 이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더 이상 낮추는 건 아니,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전기장 세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늘어나는 정도를 알파라고 하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스 구조에서 반도체 쪽의 채널 영역, 바디 영역의 전자의 농도도 사실은 뭐 카파만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도핑의 농도도 뭐 결국은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에 제한 받을 테니까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영향이 있겠구나 해서 이 두 가지 팩터를 들고 들어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 더나드 박사님이 열심히 이론 분석을 해본 결과에 논문이 담겨 있는 그 논문의 중요한 표입니다. 앞에 배웠던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랑 거의 유사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디멘전은 카파분의 1로 줄였어요. 도핑의 농도는 원래 카파배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올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서 조금 뭐요 정도로 올릴 겁니다. 그럼 전압은 카파분의 1만큼 낮춰야 되는데 야 그렇게 낮췄다가는 저기 한계에 봉착해 누설전류 줄줄줄 세고 말도 안 돼. 여기 위에다가 알파를 또 곱합니다. 요 정도의 스케일링 어썸션을 넣고 이제 유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디라이브 해봅니다. 일단 전기장,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스케일링에서는 아까 테이블에 1이라고 나왔는데 1이 이제 알파 늘어나는 겁니다. 뭐 알파가 1.1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이거는 기업체마다 다릅니다. 그게 기업의 실력이 될 겁니다. 알파라고 가정을 했고요. 1보다 큰 숫자로. 그에 따라서 공핍층의 두께나 캐파시턴스 값이나 인벌전 내에 유도되는 전압 밀도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계산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채널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어, 채널 길이가 짧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없는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쫙 계산을 한 거고요. 이제 요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채널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전자나 홀이 이동할 때 전기장을 받아서 힘 받아서 이동하게 될 텐데 너무 짧은 거리를 강한 전기장에 노출되면요 속도가 올라가다가 멈춰요. 마치 비행기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사람이 낙하산 메고 저기 뛰어내리면요 사람 속도가 무한대로 늘지 않아요. 공기 저항 때문에 어느 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한 전기장을 세게 걸어줘도요. 실리콘 결정 재료 내에서 스캐터링 이벤트를 경험하면서 전자나 홀이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특정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반도체 물리를 공부할 때 벌크 실리콘 소재 안에서 전기장을 세게 걸면 속도는 늘 겁니다. V와 전기장은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로 모빌리티를 생각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관계가 이거예요. 이 슬롭이 모빌리티였던 거죠. 근데 실제 전기장을 더 세게 걸면요. 속도가 이렇게 하다 안 늘어요. 그래서 벨라시티가 포화되는 벨라시티 세츄레이션입니다. 이게 벨셋. 벨라시티가 세츄레이션 되는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데 실제 반도체 소자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전기장이 점점 세졌죠. 전기장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건 알지만 그게 잘 안 됐죠. 왜냐하면 파워 전압이 못 줄었고 서브 스레솔드 스윙이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도메인으로, 요 영역으로 반도체 소자 동작 영역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캐리어의 속도, 전자나 홀의 이동 속도도 제한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캐리어 밸런스 여기 1 써놨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전류는 어떻게 소자를 작게 만들면 어느 정도로 이득이 생길 것이고 서킷의 딜레이 타임은 어느 정도 이득이 생길 거고 회로당 파워 소모는 어느 정도 이득이 생길 거고 이 다 이론 분석을 한 거예요. 했더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길이가 긴 거랑 짧은 거랑 나누어서 이렇게 스케일링이 되면서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 될 겁니다. CMOS 소자를 스케일링함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술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느냐? 뭐 요즘에 반도체 칩 사보면 알겠지만 너무 뜨겁습니다. 발열 이슈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서버에 쓰이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향의 고성능, 고사양의
반도체 칩도 열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발열 이슈들이 왜 생기느냐, 여기 그래프를 보면 MOSFET의 물리적인 게이트 길이를 현재 여기가 10나노인데요. 여기 20나노잖아. 이 정도까지 15, 12 요게 거의 한계입니다. 이 정도 와 있거든요. 이건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라서 지금 점이 안 찍혀 있는데 그래도 어디였냐? 게이트 랭스에 따라서 옥사이드 두께도 한 유효 옥사이드 두께라고 따지면 7, 5 뭐 이 정도 요 정도까지 데이터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 추세선을 따라 그래도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연구한 탓에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파워 전압은요, 이렇게 추세선 따라왔으면 지금쯤 0.1V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일어난 일이 2004년, 2000년 중반부터 파워 전압은 요 1V 언저리에서 최근에 잘 나오는 게 한 0.75V, 0.7 이 정도예요. D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1.1V에서 놀고 있어요. 그나마 연산 시스템 반도체 쪽에 CPU나 GPU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들 이 정도가 그나마 0.7 언저리를 지금 터치다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칩 안에서도 회로 블락별로 좀 동작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일시적으로 전압을 높여서 동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0.7을 쓴다는 뜻이 아니라는 이 정도까지 와 있으니 추세선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턱 전압은 지금 뭐 이제 옛날에 여기 1마이크로 시절, 100나노 시절 정도 생각하면 100나노 시절에 문턱 전압 한 0.2V 하더니 지금도 0.2V 하고 있어요. 거의 끝났어요. 문턱 전압의 스케일링 다운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SS가 60mV per decade, 즉 전류 전압 관계식에서 로그 ID VG 플러스에서 이 기울기가 60으로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VT를 낮추는 순간 소자의 오프 커런트는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 SS 값을 이렇게 가파른 이런 트랜지스터 만들면 되겠죠. 요게 60이면 요거는 뭐 한 20대게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있으나 아직 명쾌한 답을 확실한 걸 찾아내지 못해서 MBC FET라고 불리는 게이트 오러라운드 FET 역시 요 60 언저리를 뭐 61, 62 뭐 이 정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자 뭐 떨미안 이미션 프로세스를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연구한 여러 연구 중에 하나가 터널 FET예요. 간단히만 이걸 언급하면 이게 지금 양산에 실패했어요. 모스 구조를 그대로 써요.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해요. 이거 P타입이잖아요. 소스 드레인인데 소스를 P 플러스 드레인은 N 플러스니까 이렇게 비대칭 에이시메트릭하게 비대칭적인 트랜지스터 설계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P 플러스 P N 플러스를 X 방향에 따라 밴드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어떤 모양인지. N 뿔 N N 뿔에 P 뿔 N N 뿔의 밴드 다이어그램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요 N형 반도체 길이를 수 나노미터 스케일로 좁힙니다. 뭐 예컨대 10나노까지만 좁혔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밴드 다이어그램 나중에 티켓 툴로도 한번 돌려보세요. 터널 모델을 켜서 시뮬레이션 하면 아마 SS 값이 60이 아니라 그 이하로 나올 겁니다. 구현은 됩니다. 근데 왜 인더스트리에서 안 써요? 그 집적도가 떨어져요. 이게 비대칭 소재라서요. 이걸 레이아웃을 해보면 이 게이트고 이게 소스 드레인인데요. 이게 소스 드레인 구분해야 돼요. 과거에는 트랜지스터 두 개를 캐스케이드로 우리 투인풋 낸드 생각해 보세요. 풀다운 네트워크에서 엠모스 두 개가 시리즈로 붙어 있으니까 소스하고 드레인을 이렇게 가운데 붙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터널 팻을 쓰면 떼야 돼요. 그러면 칩 내 땅덩이 차지하는 면적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이러면 액티브 영역 사이도 벌려야 돼요. 이러면 트랜지스터 두 개 넣으려고 하는 게 집적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땅덩이를 읽더라도 충분히 터널 팻을 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터널 팻의 제일 나쁜 단점이 온커런트 아이온 값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P 플러스에 있던 전자가 이쪽 채널로 이렇게 이동할 때요. 이게 파동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웨이브로 이렇게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어보면 전류량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별의 별짓을 다 하죠, 사람들이. 전류량을 늘리기 위해서 파동의 세기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를요, 뭐 절메니움으로 바꿔서 절메니움 소스 터널 FET 뭐 이런 연구도 했었습니다. 처음엔 이걸 했더니 실리콘 소스를 쓰는 티펫보다 전류값이 뭐 50배나 늘었어요. 센세이셔널하고 이걸로 박사학위 받은 내 동생도 있네요. 아는 분. 지금 삼성에 있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형, 티펫은 안 되는 것 같아. 전류가 안 나와요. 그럼 티펫을 뭐 크게 그려가지고 전류량을 늘리면 되겠네. 형, 그러면요. 그냥 실리콘 모스펫 2개 이상 써서 회로 동작하는 게 나아요. 굳이 티펫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팹리스에서 안 좋아해요. 망했네. 그래도 그걸 뚫어야지. 네가 박사인데. 해도 2000년부터 시작된 연구 지금 2024년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다 실패했어요. 정부 과제도 엄청난 돈을 넣었는데 다 망했어요. 물론 연구는 실패하라고 실패를 전제로 하는 연구라서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레슨입니다. 그래서 터널팻이 과거에는 삼성 파운드리나 TSMC 파운드리에 기술 로드맵 쭉 구석 어딘가에 먼 미래에 쓸 겁니다 하고 항상 빠지지 않는 핵심어였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해보니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배가 해서 안 됐다고 아예 나도 안 하면 안 되지 안 하면 할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술 혁신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세요. 네, 음, 엉켜 있는 그래프는 플래너 모스펫에 관한 맞습니다. 학생이 준 질문은 요 데이터들은 어떤 모스 FET를 전제로 나온 데이터입니까? 근데 요 논문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다 플래너 벌크 모스펫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한 모스 FET 기준으로 다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하여튼 요 추세선 라인 따라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트랜지스터의 혁신들이 많이 있었으나 문턱 전압은 요렇게 가고 있고 파워 전압도 요렇게 터치다운하고 있고 T 학생은 뭐 갈 때까진 갔으나 뭐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파워인데요. 게이트 랭스를 이렇게 어그레시브 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1, 0.1, 0.001이니까 이게 한 칸 한 칸이 10분의 1씩 주는 어마무시한 그 단위 스케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액티브 파워랑 패시브 파워로 나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동작할 때입니다. 액티브니까 트랜지스터 껐다 켰다를 할 때 소모하는 파워 양이고요. 패시브는 가만히 놔둔 겁니다. 그냥 너 그대로 있어. 근데 그대로 있는데 왜 파워를 쓰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이런 거를 이게 가장 간단한 예인 것 같습니다. 이 인버터죠. 인풋 전압이 있고 아웃풋 전압이 있습니다. 여기 VDD를 걸어서 이게 1V라고 하면 여기 0이죠. 적지. 자, 그럼 여기 뒤에 뭐 어떤 식으로 회로가 붙어 있는데 그 회로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R과 C로 모델링 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저항값은 거의 작아서요. 캡만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PMOS고 이게 NMOS니까 PMOS를 켜가지고 여기 0V를 주죠. 요쪽이 충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PMOS가 채워지면 1V예요. 그러면 이제 전류 안 흐르네요. 맞아요. 이거 NMOS를 봅시다. NMOS만 뜯어올게요. 섭지돼 있고 인풋은 0V예요. 여기는 아웃풋이니까 1V예요. 이 NMOS가 파워를 쓰면 안 돼요. 0V니까 이 채널이 없으니까 파워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이 드레인이 전압이 1V잖아요. 드레인이 1V고 게이트는 0V라고요. 그럼 이제 클래스 프로젝트 하면서 해봤을 겁니다. ID, VG 플러스를 뽑아보면 이거 로그 스케일로 뽑으면 이렇게 나오죠.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뭐예요? IDS인데 언제요? VGS는 0, VDS는 1, 1대입니다. 요 뽑을 때 이제 VDS를 VDD에 놓고 하나 뽑아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를 좀 오늘 더 하겠지만 VDS를 VDD에 10분의 1로 놓거나 아니면 50mV만 주고 계산 저기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 보세요. 이거 분명히 CMOS 인버터에서 현재 꺼져 있는 NMOS인데 진짜 꺼진 거 맞냐라고 물었을 때 1V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IDS 값, 즉 IOF 값 존재합니다. 한 10의 마이너스 뭐 잘 만들면 피코 암페어까지 낮췄다고 합시다. 피코 암페어에 1V니까 파워 계산하면 1피코 곱하기 1V니까 1피코 와트입니다. 에이, 뭐 이 정도 무시해도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트랜지스터 개수를 따져보세요. 매 테크노드마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게 지금 10의 뭐 빌리언 단위잖아요. 빌리언이면 얼마예요? 구승이잖아요. 피코에 구승 곱해봐요.
밀리잖아요. 밀리와트 소모하는 거예요. 밀리와트를 소모하는. 근데 이걸 단위 면적당 칩도 사이즈가 다양하니까 연산을 한 거예요. 제곱 센티미터당 몇 와트 쓰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과거에 한 100나노테크, 뭐 65나노, 45나노테크까지는 꺼져 있을 때 소모하는 파워 양이 동작할 때보다 작았어요. 적어도 100배 이상 작았어요.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이 100나노 이하, 특히 45나노테크 이하, 2007년 이후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입니다. 점 보세요. 점. 같은 스케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작다라고 하는 게 100분의 1, 1000분의 1이 아니에요. 한 20% 작아요. 이러니까 키텍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연구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야, 어차피 액티브일 때이나 패시브일 때이나 에너지 소모가 별반 차이 없다고? 야, 그럼 앞으로 너 놀지 마. 계속 일해. 그래서 뭐든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보다는 일을 시키는 게 파워 관점에서는 이득이잖아요. 놀리느니 연산을 시켜서 뭔가 CPU나 GPU의 연산 역량을 올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덜 쓰면 되는데 파워를 더 쓰게 하니까 발열 이슈가 이제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럼 반도체 칩에다가 위에다가 뭐 수로를 뚫어서 물로 식힙시다. 순행식. 아, 그것도 안 돼. LN, 리퀴드 나이트로전을 깔아가지고 급냉을 시켜서 300켈빈이 아니라 77켈빈에서 동작시키면 되겠네요.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나가서 크라이오제닉스라고 냉각 시켜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는. 그러면 그 SS 값 KT 오버 Q LN10의 T를 300이 아니라 77로 낮추니까 대충 한 4분의 1로 줄이니까 SS도 60이 아니라 15까지 낮춰지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되지. 근데 어떻게 냉각할 건데? 그 돈은 누가 낼 건데?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네요. 경제성이 없네요. 그래서 나가리 된 아이디어인데 요즘은 데이터 센터 지으면 데이터 센터에서 1테라와트의 전력을 전기를 사용하면 이 중에 0.5테라와트가 에어컨비예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 해서 요즘에는 얘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에어컨 가동시키는데 그 돈 쓰느니 그냥 반도체 칩 자체를 냉각을 시키는 그런데 돈 쓰겠다. 유지비, 보수비, 뭐 데이터 센터 한번 지으면 10년 이상은 가동할 건데 그럼 계산을 하는 거죠. 전기세 얼마인데 그 돈으로 칩을 냉각시키는데 돈을 투자하자. 뭐 이런 뭐 경제적인 관점이죠 이게. 물리학이나 이런 거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경제적 돈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게 더 앞으로 가야 할 길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어서 동해 심해 바닷가 안에다가 잡아놓자. 그러면 또 이제 환경 운동 하시는 분이 들고 일어납니다. 야, 그러면 바닷가의 심해 생태계가 파괴돼서 인간의 재앙이 온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결국 칩이 뜨거워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논란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떨미 아니기 미션 프로세스를 포기하면 됩니다. 터널 팻,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팻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피드백 현상을 이용해 보자. 강류전을 이용해서 음의 정전 용량을 써서 뭐 SS 값을 줄여보자. 또 심지어 아예 전자소자가 아니라 기계소자로 바꿉시다.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메탈 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소스 여기 들어있어서 메탈 바를 뗐다 붙였다 여기다 게이트 만들고 뭐 이런 걸 이제 릴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RFIC 관련된 서적들 읽어보면 이런 릴레이를 가지고 등장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또 찾다 보면 과거에 돌아가면 어니그마라고 진짜 세계대전 때 저기 암호를 해독하는 데 사용했던 기계식 전자, 기계식 계산기 여기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로 또 한동안 논문 열심히 쓰고 박사 수백 명이 배출이 됐었죠. 근데 안 써요. 릴레이보다 시모스 소자가 좋더라. 아직은 좋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 일단 얘기를 하고 이 슬라이드를 마치고 이제 다음 벨라스티 세츄레이션에 대한 얘기로 쇼 채널이 됐을 때 전자나 홀이 이동하는 속도가 포화가 된다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배웠던 스케어로나 벌크 차지 디어리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2분만 있다 합시다. 이제 벨라스티 세츄레이션, 즉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서 모스FET에서요. 무슨 일이 생길까? 250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부터 좀 주요하게 등장했던 이슈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요. 먼저 최신 뭐 한 250나노테크 이하에서
세츄레이션 동작 영역이죠. 즉 VDS와 V 게이트 이 둘 다 높은 전압에 인가된 상황에서 흐르는 드레인과 소스의 전류값을 측정을 해보면 이 값이 내가 생각했던 그 값이 안 나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값은 기본적으로 전기장과 속도는 리니어하게 어, 연관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찾아내는 값들인데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벨라스티 세츄레이션 얘기가 등장하는 게 앞서 강의했던 generalized scaling 그 얘기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이 계속 늘어나는 걸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결국 전기장이 는다라는 건 벨라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을 끌어오겠다. 볼 수밖에 없다. 얘의 등장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250 나노테크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던 캐리어의 속도와 드리프트 사이의 이 선형관계 여기 있죠. 요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변화해야 되냐면 이걸 굳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속도랑 전기장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모델링하지? 그럼 탁 잘라서 여기까지는 원래 거 쓰고 요 이후는 세츄레이션 쓰면 되겠는데 이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리면요.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 갭이 오류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기존에 아주 단순하게 썼던 모델들은 그냥 딱 잘라서 이 크리티컬 기준으로 왼쪽은 기존 모델 쓰고 그 이상에서는 V는 그냥 상수 V셋으로 놓고 전류전압 관계를 뽑아내는 모델들이 있었으나 이게 옛날엔 잘 먹혀들었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 값들 요가 말한 대로 이런 오류들이 너무 극심해져서요. 우리가 해지면 뭐가 문제냐면 소자 엔지니어가 IV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식으로 주면 그 식을 가지고 결국 스파이스를 돌리거든요. 이게 서킷 디자이너가 자기가 만든 회로가 잘 실제 제조 공정을 하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의존하는 툴이 스파이스인데 이 스파이스의 오차가 막 10%, 20%씩 나면 어떤 설계를 하건 만들어 보면 원래 설계된 대로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 IV식을 정확하게 최대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는 것들은 안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 등장한 모델이 얘입니다. 이름은 심플 모델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심플한데 그래도 제곱은 안 들어가니까 심플하긴 합니다. 얘 우리가 원래 쓰던 이 식에다가 분모에 요걸 넣습니다. 요걸 넣으면 예를 들어 이 셋이라고 하는데 이 셋이 얘입니다. 얘 전기장에 속도가 있으면 쭉 가다가 이제 포화가 될 텐데 요 포화되는 요 시점을 이 셋이라고 합니다. 이 구분을 이 셋을 어디로 하느냐가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두구스름하니까. 두구스름해서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어떤 특정 지점 하나를 잡아서 이 셋이라면 요 자리에다 이 셋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도 이 셋을. 이 셋을 넣고 계산하면 요 약분 되면 2분의 뮤 이 셋은 그때 속도가 이제 V 셋이 되겠죠. 요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2V 셋 나누기 모빌리티 밑에 있죠. 요런 관계를 가신다. 그래서 벨라시티 세츄레이션이 얼마인지 알고 그때 모빌리티 값 알면 세츄레이션 일렉트릭 필드도 알 수 있고 거꾸로 얘를 어느 정도 강하게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설계하면 가장 강한 전기장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뭐 옥사이드나 뭐 드레인 소스 방향이나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벨라시티 세츄레이션은 물리적인 한계값 얼마 정도인지 대충 알면 아 모빌리티도 어느 정도로 리미티드 되겠구나. 뭐 이렇게 세 개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요런 심플 모델을 써서 요런 관계를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오류도 작다라고 해서 요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낙서한 거 잠깐 지우고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들고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꽤 정확하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나와요.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요거랑 요거랑 아무 값이나 주고요. 요 그래프 엑셀이나 이런 데서 플라팅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면 꽤 정확하게 이런 둥그스름한 모양이 잘 나옵니다. 단순하지만 꽤 정확해서 널리 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물리학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값들입니다. 실리콘, 벌크 실리콘이죠.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실리콘 내 자유전자가 네가 아무리 강한 전기장 줘봐라. 네가 아무리 빨리 가봤자 충돌 때문에 요 정도까지밖에 홀은 요 정도까지밖에 못 움직입니다. 물론 이 얘기도 실리콘 원자 간의 거리를 바꾸어서 전자나울의 유효 질량을 바꾸면 V셋 값도
당연히 바뀌긴 합니다만 그냥 정해진 결정 구조 안에서 저 정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 모스 FET가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값도 정해지겠네요. 그죠? 전자나 홀 이동하는 속도가 정해지면 우리 물리 시간 배웠죠. 커런트 밀도는 단위 전하량의 전자나 홀의 농도에다가 드리프트 되는 속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결국은 전자의 개수가 농도에 의해서 도판트에 의해서 결정이 나오면 이 값도 이제 일렉트릭 필드 이 셋에 의해서 결정이 돼 버리면 전류값 자체도 어떤 상한 값을 가지고 트랜지스터 하나가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값은 스케일링 다운이 되어 있는 모스 FET에서는 최대값 정해줄 수밖에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한계는 이제 옛날부터 250 나노텍에서부터 논의가 되고 실제 칩을 만들어 보니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 이제 무어의 법칙은 멀지 않은 시점에 죽는다. 무어의 법칙은 dead 할 거다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분도 계시지만 무어의 법칙은 칩의 복잡도가 2배로 느는 거기 때문에 복잡도의 기준으로 과거에는 칩 내 트랜지스터 개수로만 얘기했는데 요즘은 칩 내 트랜지스터 개수보다는 펑션의 개수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다양화되느냐 그런 얘기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갑시다. 그래서 밸런스 세츄레이션을 감안해서 모스 FET가 그럼 전류 전압 관계식을 또 유도해야 돼요? 스퀘어로 모델할 때 했으면 됐지. 뭐 벌크 차진 모델 좋아요. M만 넣으면 되니까. 밸런스 세츄레이션 들어가면 또 뭘 해야 되나요?인데 아주 반가운 시기 보이죠. 이 분모 위를 보세요. 분모 위를 보면 이 벌크 차지 모델 그대로네. 리니어 모드니까 VDS가 VDSF보다 작고 게이트 잔압은 운석 잔압 이상인 그 케이스입니다. 똑같은데요. 요것만 그러니까 실제 벌크 차지 모델이 에스티메이션 추정하는 값보다는 요게 1보다 크니까요. 예, 낮춰주는 보정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언제요? 요런 이슈가 생기는 아주 숏 채널의 모스펫의 경우 요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요것만 하나 더 들어가는구나 한데 여기서 요거를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했죠. 롱 채널에서 만들어진 전류전압 관계식에서 요만큼만 보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모항이 더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럼 분모가 거의 1에 가까우려면 뭘 하면 되느냐인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잘라보세요. L분의 VDS니까 드레인하고 솔 사이에 전압 주고 드레인하고 솔 사이 거리죠. 여기 전기장 단위잖아. 센티미터 분의 볼트니까. 근데 걔랑 누가 싸우죠? 이 saturation velocity하고 싸우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놈이 클까? 요걸 다시 써보면 1 더하기 VDS 나누기 L, 이 set 요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요게 굉장히 채널 길이가 진짜 짧아져서 이 전체가 엄청 커져가지고 이 셋이 원래 뭐 어떤 값인데 그 값보다 얘가 더 커졌어.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something의 의미가 생기죠. 하지만 채널 길이가 짧아지고 드레인자나 뭐 어떻게 했지만 요 값 자체가 여전히 이 셋보다 이 셋하고 비교해서 충분히 작으면 즉 1 더하기 뭐 100분의 2 이 정도 되면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롱 채널 특성 그대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셋하고요. VDS 나누기 L하고 이 둘의 싸움이에요. 세츄레이션 일렉트릭 필드는 얼마인데 이거 실리콘 물질 정해져 있으면 다 나와요. 대략 값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 셋은 그 2V 셋 나누기 모빌리티. 그래서 이거 도핑량 정하고 밸런스 세츄레이션 값 아까 그 얼마라고 했어요? 천만 요즘 1000만 센티미터 퍼 세커 정도 되니까요. 요거랑 도핑량 정해서 모빌리티 정하면 요 값 정해져요. 그 값하고 내가 설계하는 트랜지스터의 채널 랭스랑 드레인 전압, 뭐 결국에 파워 서플라이 전압이겠죠. 그 둘의 싸움입니다. 마이크로미터 시절일 때는 80년, 90년대 때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의 벽이 깨지고 500나노, 0.5 마이크로도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반의 반동간인 0.25 마이크로 테크, 그 다음이 0.18 마이크로인데 이때부터 이제 180 나노로 많이 쓰고 얘도 250 나노로 많이 이름 붙이는데 요 테크 노드부터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L이 짧아지니까 전체가 커지고 그 값이 2셋 근처까지 가니까 요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델도 앞에 있던 심플 모델을 써서 전류전압 관계 기존의 벌크 차지 모델의 식 모양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보정 작업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공학스러운 얘기들입니다. 엄밀히 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보정 작업을 해도 충분히 실험 데이터에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모스펫이 롱 채널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 판단 기준이 얘입니다. 얘.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멋지게 쓴 게 요 위에 있는 이 식인데요. 이게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어, 보자. VD 셋 하고요. 요거는 이제 벌크 차지 모델 때문인데 만약에 벌크 차지 모델을 감안 안 한 교과서들 보면 1로 돼 있어요. 그럼 VG S-VT 하고요. 그다음 E 셋 있는데 요걸 L로 나눈 겁니다. 이게 L을 이쪽으로 당겨와서 이렇게 쓰는 책도 있습니다. 요렇게가 있는데요. 그래서 크기를 보는 겁니다. 원래는 요거밖에 없죠. 요거 보면 떠올리는 게 이 D가 없었다고. 요게 충분히 크면 채널 길이도 길고 이 셋도 충분히 커서 큰 값 분의 1이니까 이게 0이잖아요. 그럼 요 앞만 딱 쳐다보면 이것도 M 대신 1이었으면 VDS 셋은 VGS-VT 이거 벌크 차지 아니 저 벌크 스퀘어로 모델 할 때 얻었던 식이잖아요. 근데 벌크 차지 모델 할 때는 이걸 M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역수치한 게 여기 있잖아요. VD 셋 분의 1, VG-VT 분의 M이요. M.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이 셋 L 분의 1도 감안해라는 겁니다. 결국은 VD 셋하고 VDS 셋, VG-VT하고 이걸 좀 보정한 M분의 1 들어간 거랑 이 셋 L하고 이 세 덩어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VD셋을 결정할 때 요놈이랑 요놈이랑 조합 평균으로 해서 VD셋을 결정하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셋, L도 1로 넘기세요. 그냥. L분의 VG-VT보다 충분히 크면 달리 말해서 L분의 VGS-VT가 있는데 이 값을 하고 이 셋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만 되면 즉 채널 길이가 충분히 길거나 또는 나는 채널을 줄여야 돼. 그러면 전압도 같이 낮추든가. 그러면서 문턱 전압은 좀 뭐 올려갖고 성능을 올려야 되면 그 빼기 차를 요 전체를 좀 낮추든가 해서 근데 얘보다 충분히 작아지게만 하면 롱 채널 특성을 가지는 모스펫입니다. 하지만 채널 길이가 설령 아주 길더라도요. 구동 전압을 확 낮춰 버리면 아니 구동 전압을 확 올리거나 뭐 문턱 전압을 확 낮추거나 요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요 전체 계산된 값이 1셋하고 비스무리하게 되면요. 이러면 쇼 채널 특성들이 마구마구 쏟아져요. 요게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VG-VT 나누기 L이 여기 전기장 단위잖아요. L분의 VG-VT니까 단위 자체가 일렉트릭 필드의 단위잖아요. 요거랑 1셋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되냐? 비슷비슷한 크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스펫은 롱 채널 특성을 상실합니다. 그걸 상실 안 하게 하려면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모스 FET를 만들고 싶으면 해야 할 일은 얘랑 얘입니다. 채널 길이를 길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또 스케일링 다운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솔루션이 아니니까 무시한다면 얘입니다. 얘. VG랑 VT를 가까이 가져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VG랑 VT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류가 별로 안 흘러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모스 특성을 유지하려면 이 옵션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퍼포먼스 즉 ID 셋을 손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낮는데 이상적인 트랜지스터로 갈 거냐? 그게 아날로그 직접 회로들이에요. 성능 그 저기 전류 DC 파워풀하게 DC 퍼포먼스 올리는 그런 거는 디지털 집적 회로가 중요한 거고요. 아날로그 회로들은 사실은 이제 리니에러티라고 하죠. 선형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상적인 모스펫을 희망하죠. 롱 채널 모스펫을 희망하죠. 그래서 이런 설계 컨셉으로 갑니다. 이제 다음 좀 책에 있는 예제 문제인데요. 아, 너무 싫어요. 예제 문제 그냥 숫자만 때려 넣으면 되더라고요. 풀어보세요. 이건 내가 설명할 이유가 없내려 아, 뒤에 걸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네네, 질문하세요. 그래도 네네, 셋이랑 네네, VGS랑 VT랑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네, L분의 VG. 네, 그거는 네. 옆으로 형 방향의 정기장이 아니라 수직 방향의 정기장. 이 앞장에서는 VD랑 해가지고 네네. 방향 여기서는 왜 수직 방향? 아, 이게 짧아지면요. 얘나
얘나 붙어서 이제 벡터의 합으로 돼서 이렇게 대각선이 되겠죠. 둘 다 봐야 됩니다. 채널 길이가 짧아서 가지고 왔다라고 간단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데 시간이 없어. 요거는 진짜 하자. 요거까지 하고 끝내자. 그래서 이제 세츄레이션 모드에 들어갔을 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벌크 차지 모델의 식이죠. 요렇게 이꼴 쓰면 요것도 보정을 합니다. 요걸로 보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벨라시티 세츄레이션이 들어갔을 때의 세츄레이션 모드에서의 IV 관계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요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숏 채널이냐 롱 채널이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전류 전압 관계식을 써보면 드디어 롱 채널 특성과 숏 채널 특성의 극단적인 예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대입만 하는 건데요. VG-VT하고 여기 Eset L 요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동작하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을 유도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요게 비슷해지면 요거 무시하면 돼요. 요게 상당히 1보다 커져서요. 그걸 자르잖아요. 잘라봐요. 그러면 위에 약분돼요. 얘랑 얘 하나 죽고요. 제곱. L도 죽어요. 놀랍게도 L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식 정리하면 숏 채널이 되면 야 채널 길이가 얼마냐 별로 안 중요해요. 아 중요하긴 하죠.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다른 물리 현상에 영향을 주는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데 IV 관계식에서 L의 역할이 상당히 상실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얘입니다. 옥사이드 캡. 그다음에 요렇게 곱해갖고 V셋이 나오니까요. 전기장을 얼마나 만들어줄 거냐, 모빌리티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에 의해서 V셋이 결정되니 옥사이드의 캡과 모빌리티 둘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극단적인 게 스퀘어 로우니까 세츄레이션 모드에 들어간 전류는 게이트 전압하고 제곱 관계라고 배웠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1승이에요. 스퀘어 로우가 아니에요. VG-VT에 다이렉트로 비례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얘입니다. 이거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데 시간을 많이 못 써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은 하겠는데 이 IDVD랑 이 IDVD를 비교해서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전자회로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게이트 전압을 2배로 올리면 커런트의 레벨은 4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퀘어로를 따르니까. 근데 쇼 채널이 되면 게이트의 전압을 2배로 해도 전류의 값도 2배밖에 안 늘어요. 4배가 안 늘어요. 이런 이유가 이제 채널 길이가 이렇게 150 나노급으로 2 마이크로에서 줄어들면서 문턱 전압도 최대한 낮춘다고 낮췄죠. 하지만 ID, VD 플러스 소위 말하는 아웃풋 특성 곡선을 그려보면 이 뭐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 갭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제곱 관계로 퍽퍽 튀죠. 이런 게 숏 채널이냐 롱 채널이냐를 구분하는 아웃풋 특성 곡선 관점에서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숏 채널 모스펫이 되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드레인 전류는 더 이상 게이트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고 1승에 비례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1과 2 살쯤 어딘가에 비례하도록 아마 트랜지스터 설계가 되어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있죠. 이런 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앞에서 설명했죠. 이런 게 어페런트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ID 셋이 세츄레이션 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벨라스티 오버슛은 다음 시간에 따로 별도로 설명하고요. 일단은 쇼 채널, 롱 채널의 극단적인 아웃풋 특성 곡선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래프로 보여줬는데요. 이걸 머릿속에 정말 정말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 시간에 더 쇼 채널 특성 곡선을 어떻게 롱 채널로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이론을 다루는 수업 시간에 뒤따르는 쇼 채널 이펙트, 립을 뭐 이런 얘기들로 다음 주에 또 강의할 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